이름이 잘 보여요. 네, 파가 감독과의 대화에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고요. 저는 오늘 감독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배정주라고 하고요. 영화 너무 재밌죠? 네.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본격적으로 감독님하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 드리면, 일단 나중에 질문을 받을 때 선착순 5분께 선착순 5분께 파과 필사노트랍니다. 네, 각 배우들의 사인이 들어있는 필사노트. 네. 아까 뜨뜻미지근하더니 네, 거의 대부분의 배우들이 앞뒤로 사인을 한 필사노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독님이 직접 여러분 좌석 번호를 뽑으셔서요, 준비된 선물이 있어요. 일단 키링, 그 다음에 책갈피. 너 못 봤냐? 그 다음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무용이. 네, 무용이. 네. 이렇게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3개의 선물이나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영화표를 버리면 안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되게 많이 대답하셨을 것 같은데 나 준비해 왔어요, 심지어. 저도 오랜만에 주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드라마 후반작으로 너무 바쁘신데 제가 졸라가지고 편집실에서 불러내서 너무 고마워요, 사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혹시 제가 GV 진행을 하는 걸 경험하신 분이라면 예전에 능수능란함에 대한 기대를 좀 내려주세요.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고 요즘 방송도 안 해서 말이 줄었습니다. 구병모 작가의 장편소설 파과를 읽고 이 작품을 영화로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끌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에 그런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베스트셀러인가요? 베스트셀러인지는 잘 몰랐었고 그냥 절판된 어떤 책에 흘러간 그냥 책이 있었고, 그거를 보고처럼 나만 읽은 내가 뭔가 발굴해내는구나 이런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소설을 읽고는 첫 번째 딱 든 생각은 영화화는 불가능하겠구나. 사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하면 영화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뜨겁게 끌어오는 건 아니었고, 너무나 방대한 거의 50년에 걸친 서사가 있는데 각 서사들이 조각조각 많은 모티브들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유려하고 영화에서 좀 플로팅이 쉬운 이런 실로 꾸며져 있진 않아서, 제가 여러 원작들을 작업을 해봤었기 때문에 기존 작업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 이전에도 몇몇 영화를 시도했다가 결국은 자초했던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랬을 수 있겠구나. 특히 원작을 아주 충실하게 재현하려고 노력했다면은 쉬운 작업은 아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초고 작업을 한 게 제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2019년 7월이 첫 버전이더라고요. 사람 들어가는데 결국 5년이 더 걸린 건데, 그렇게까지 걸릴 줄 알았으면 시작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지만, 이제 그런 불길한 혹은 어려운 장애를 뛰어넘는 허들이 아주 높은 영화 작업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고도 결국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작품들이 가장 영화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캐릭터들은 장르적인데 서사는 추호도 장르적이지 않고, 그리고 이야기는 어떤 기본적인 큰 줄기의 서사가 순서대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자기 이야기 구조를 가지면서 기승전결을 갖는 게 아니라 되게 분절되어 있잖아요. 근데 캐릭터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럴 때 과연 어떻게 각색할 것인가 라는 건 언제나 고민이 될 텐데, 특히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캐스팅이 되고 나면 또는 영화 만들어질 준비를 하고 나면 이 영화 주인공은 그 늙은 조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늙은 조각을 할 매력적인 배우가 몇 명 있겠죠. 그리고 그 얘기가 이 얘기의 전부 다예요. 그런데 과거 얘기를 안 하면 안 돼. 왜냐면 이 조각과 이를테면 이 사업과 이를테면 그 신성방역이라는 개념과 어떤 왜 손톱이 조각이 되었는지까지가 되게 중요해. 근데 어찌됐건 사람들은 배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신시아 배우를 모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혜영 배우가 나온다 이러고 보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과거를 어디로 구축할 것이냐. 근데 감독님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야기를 압축해서 전반부에 그냥 바로 딱 배치했거든요. 물론 중간중간 과거가 나오지만 그건 그야말로 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플래시백이고, 근데 이제 그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늙은 그 조각으로 시작을 해서 뭐 넘어갔다 올 수도 있고, 근데 아예 시작을 그녀가 그 만난 날, 그러니까 류를 만난 날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구상을 했던 어떤 고민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버전이 사실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영화가 굉장히 보면 너무 지루하고 너무 길고 이런 느낌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실제 물리적인 시나리오 장수를 보면 70페이지 정도 되니까 이제 대부분의 제작사에서 가장 좋아하고 저한테도 10페이지만 주면 안 되겠냐고 하는 그 꿈의 70페이지. 네. 근데 소설은 300페이지고 이제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다 압축하고 이제 뼈대만 남기는, 예를 들어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앨런 튜링의 평전이 한 850페이지가 정도 돼요. 시나리오는 한 85페이지로 줄인 거죠. 그 각색상을 받는 맥락이 사실 그렇게 다 줄이면서도 서사를 살리면서도 인물을 살리는 그런 과업 같은 건데, 이 책은 시작했을 때 우리 제작진들은 현재를 담아도 결국 시나리오는 넘쳐서 모자란다. 현재만 이야기가 담아도. 그래서 처음에는 현재만 있었어요. 과거라는 건 처음에 들어갈 자리를 꼭 못 썼고 시리즈로 만들어질 코로나 시절에 영화 너무 어렵고 제작이 안 되니까 그때 시리즈로 만들어 볼까 하면서 8부작을 시험체를 쓰면서는 과거가 다시 들어왔었는데 그 전에는 현재로만 풀려고 했었고 그래도 모자랐고, 게다가 액션 영화여야만 만들어지는 어떤 그 영화와의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액션은 고군분투를 하면 싸운다, 한 줄 하면은 그게 5분 뭐 몇 회차 싸움 이런 건데, 그러니까 드라마가 차지하는 시간보다 액션이 차지하는 시간이 더 훨씬 기니까 드라마가 들어갈 시간이 더 줄어드니까 당연히 현재만 있었고, 근데 과거가 결국 현재를 바라보다 보니까 조각이 이렇게 자기를 고립시키고 속물적인 욕망도 낮췄고 이렇게 고독한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그걸 납득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2가 미스터리한 친구가 나타나서 내 삶을 건드리는데 그 친구도 과거 없이 현재만으로 그 모든 감정을 표현하고 그 관객들을 설득시키는 서사를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서 과거가 들어간다면 들어가는 형식을 찾아야 하는데 어떤 형식이 좋을까, 그래서 아주 많은 베리에이션이 있었고 처음에 현재로 시작한 버전, 결국 마지막 시나리오도 사실 현재로 시작해요. 사실은. 네, 그냥 60대 노인이 지하철에서 방역하는 이야기로 먼저 시작했었다가 이제 특정 감정의 순간에 과거가 나오는 방식의 이야기를 구성을 했었는데 결국 뉴를 만나는 그 첫 시퀀스는 짧게 특정 순간의 감흥에 그 연동되는 플래시백으로 하기에는 그래도 드라마가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앞으로 압축돼서 들어오게 된 이런 맥락이 있었고, 그래서 플래시백이 있는 영화를 만들 때 감독들의 그 어려움은 플래시백이 좀 설명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전주적 작가 시점처럼 신이 갑자기 관객에게 툭 이야기를 뭔가 가르쳐주는 느낌이 드니까 이야기 자체가 스스로 흘러가서 관객들과 만나야 되는데 어떤 형식이 이거를 자연스러운 영화적 어법으로 들어오게 할까, 그 고민이 많다가 지금은 이제 물리적인 이미지의 묘차,
비슷한 이미지 속에서 가거나 감정적으로 그 과거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순간에 나오거나 이렇게 최소한으로 압축된 표현으로 갖고 영화 전반 내내 조각의 시점을 가다가 마지막 액션 폐건물에서 액션 때부터는 2의 시점이 전환돼서 마지막에는 둘의 시점이 합쳐지는 그런 방식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고서 전반부를 이렇게 정말 경제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경제적으로 순식간에 압축을 시켜서 그녀를 설명하고 그리고 이 세계관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뭐 투어와 관련된 이런 것들은 이를테면 중간중간 그것을 플래시백으로 처리한다라는 되게 경제적이고 되게 그 정말 생각보다 정말 짧게 근데 되게 그 강렬하게 압축을 해서 되게 좋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작품을 보면서 감독이 각색을 정말 고민을 많이 했구나라고 느꼈던 게 그 구조를 바꾸거나 인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의 감정을 창조해냈다. 그러니까 원작은 사실은 2의 감정이 애매모호하게 되게 많고 그러니까 2와 조각 사이에 흐르는 감정이 되게 애매모호하죠. 대신에 각각의 서사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각각의 서사를 줄이는 대신 감정을 굉장히 증폭시키는 난 둘이 연애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답니다. 감독님 간식 만드셨었잖아요. 그리고 또는 말씀하시죠. 또는 강 선생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 조각이 강 선생을 대하는 건 되게 애매모호해요. 감정이 영화에서 어떤 감정이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우리는 추측하죠. 그녀의 상실의 어떤 부분들이 강 선생에게 이건 이제 강 선생이 조각을 연민하는 얘기가 아니라 조각이 강 선생을 연민하는 얘기잖아요. 오히려 그 자기는 살아본 적도 없고 꿈꿔본 적도 없는 보통의 사람의 삶을 오히려 자기가 연민하는 어떤 그런 감정들을 감독님이 되게 잘 창조해냈다. 그래서 되게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즐겨. 그죠. 병감님한테 칭찬받기 쉽지 않은 건데 너무 영광입니다. 저랑 집에 안 해보셨잖아요. 저는 사실은 되게 칭찬 잘해요. 근데 이 작품은 제가 극장에서 보면서 사실은 영화를 보기 전에 주비를 부탁이 와서 내가 하겠다고 했어요. 임성 감독과 제 사이가 좀 그래요. 그래서 사실 속으로 되게 걱정했어요. 내가 이 영화를 즐겁게 보지 못한 상태로 가면 어떡하나. 들킬까봐보다 이제 내가 이렇게 방실거리면서 얘기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지휘를 한 걸 보신 분들, 몇 번 보신 분들은 제가 동의하지 않는 어떤 작품의 지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지 너무나 잘 아세요. 이를테면 그 영화 칭찬을 되게 집중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소재를 칭찬한다든가 아니면 현재 그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가 이러는데 그렇지 않고 그리고 배우들도 되게 그러니까 원래는 그 질문 많이 할 것 같아요. 왜 이혜영 배우였냐. 근데 영화를 보고 나면 그 질문이 별로 의미가 없다. 도대체 조각에 이혜영 배우만큼 어울리는 사람이 어디 있냐. 심지어 저렇게 등 근육을 단련한 늙은 배우라니. 그러니까 정말 막 존경하는 마음까지 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일을 하는 부업을 가진 사람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등 근육이 이렇게 보일 때 뭔가 경이롭다고 해야 되나? 너무 경이로웠고 그리고 저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 산길을 훈련하는 뛰어가는 근데 그것도 고민했을 것 같아. 어떤 옷을 입힐지. 근데 여기서는 작업복을 입힌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이를테면 그 트레이닝복을 입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산에서 평범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평범해 보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작업복을 입고 훈련을 시켰다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차피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새벽 시간대 그리고 거기 실제로 보면 나무 뿌리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뛰면은 너무나 걸려 넘어지기 쉬운 공간이었으니까 그런 이제 보이지 않는 곳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제 인물의 뭐
삶의 조건들을 좀 반영한 방식을 취해봤고 거의 부파공자문처럼 뛰어봅시다 이제 이렇게 실미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산 느낌이 들게 이렇게 뛰어봤었고 그날 바로 정형외과 가시더라고요 발목이 예. 아프시다고. 근데 그 독특했던 거는 제가 거기 당연히 운동화를 신고 뛰어야 되잖아요. 운동화를 너무 오랜만에 신어가지고 아 배우님이 네. 실제로. 너무나 힐을 어렸을 때부터 신어왔는데 운동화를 신고 뛰니까 발목이 정말 힘들더라. 그럼 그 두 근육을 힐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또 이렇게 뭐랄까 예측할 수 없는 세계의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뭐 배우한테도 마찬가지로.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보면 이 영화의 액션 씬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정교하게 잘 찍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이혜영 배우가 직접 한 부분과 무술 대역이 한 부분과 아니면 무술 대역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멀리서 무언가를 짜주는 부분들이 되게 합이 잘 맞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이혜영 배우가 얼굴만 쓰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직접 몸을 쓰면서 무언가를 연결시켜 주었기 때문에 사실은 액션씬이 다 이렇게 붙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 이 영화가 막 클로즈 앞에서 뭔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막 이동되어지는 스피드가 아니라 갑자기 순식간에 관전자 모드로 뒤로 쫙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동선이 막 보이기도 하고 액션씬 찍을 때가 되게 행복하면서도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렇죠. 영화의 정체성을 좀 묻는다면 액션 영화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었고 영화가 장르 드라마도 가져가고 액션도 가져가고 뭐 이렇게 혼용해서 가져가기가 참 어려운 너무 짧은 시간대였기 때문에 누군가 묻는다면 하드보일드한 액션 영화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조각을 포함해서 모든 배우가 액션을 리드미컬하게 서사 안에서 자연스럽게 계속 해야 되는데 특히 이혜영 배우님은 이제 본인도 도전이고 너무 겁먹으셨고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눈은 너무 높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예를 들어도 뭐 여러 가지 액션을 봤을 때 그건 너무 가짜 같아. 별로던데? 라고 해서 눈이 너무 높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단한 영화 되겠구나 생각했지만 1시간만 일인가 같이 해도 무릎이 아프다고 그만 일어나서 집에 가셔야 된다고 하고 이제 너무 일찍 지치시고 그래서 부상을 안 당하려면 이제 트레이닝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때 드라마를 또 영화 전에 찍고 계셔서 쉴 시간이 없어서 트레이닝도 좀 잘 못 받고 이제 어떻게 될까 너무 걱정이 많았죠. 제가 보기에는 연습량에 비해서는 현장에 와서 저런 게 도저히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우슬 감독이랑 그 전에 화려한 우리는 본 게 많잖아요. 관객들도 눈이 너무 높고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지금 넘치는 세상이라 콘티로 설계를 너무너무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잘할 경우 잘 못할 경우까지 여러 시뮬레이션의 버전까지 다 만들어봤는데 배우가 딱 현장에 오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설계가 그 배우가 그 공간을 처음 보고 그 다음에 촬영 감독이 그걸 다 소화를 못 해내거나 거기서 바로 또 고치기 시작해서 그거를 다시 만들어 가는데 그때 순발력을 봤을 때 그러니까 물론 이미지도 맞고 목소리도 맞고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기도 했지만 그 나이 때까지 그런 몸의 단련과 준비된 어떤 상태라는 거를 갖추고 있었다는 게 좀 굉장히 운명적이고 기적적이고 매번 너무 아슬아슬하고 잘 믿기지 않는 방식으로 마지막까지 가서는 여기서 여기 관객과의 사이가 한 3-4m 되잖아요. 촬영하다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좀 전진하는데 몇 시간 찍으면 될 것 같잖아요. 보통 하루 정도 걸려요. 5m에 하루 정도 걸려요. 폐건물을 다 지나서 거길 지나서 투를 만나서 긴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둘이 대화를 나눌 때까지. 거기가 한 일주일 안에 빨리 끝났으면 하고 바랬지만 정말 끝이 안 보이는 아주 느린 전개 속도로 가니까 배우들이 더 빨리 지치니까 정말 이제 놓을까봐 포기할까봐 긴장을 다칠까봐 그런 걱정 속에서
지금 아련한 것 같아요. 어떻게 통과했는지 정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기억을 하면 그 다음 작품 못하죠. 잘 못하니까 그 다음 작품도 내가 할 수 있을 줄 알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봉하면 영화를 안 봐요. 이제 어떻게든 돌아보지 않으려고 개봉 전까지는 우리 수만 번 보잖아요. 저는 이제 태어나면 관객분들한테 그냥 떠나는 거니까 그렇죠. 나의 아이가 아니라서. 감독일 때 아니죠. 떠나는 순간. 그 슬슬 이제 객석으로 정말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정말 죄송한데 제일 먼저 손든 사람을 내가 눈이 마주쳐버렸어. 내가 안경 끼신 분 두 번째 줄에 저기 스태프는 이제부터 요거를 네,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고요. 저희 가족들도 다 보여줬는데 다 너무 재밌다고 해가지고 제가 다 뿌듯했고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 도영이가 이제 현관문을 열어서 아빠가 죽은 거를 발견했는데 그거를 아마 그래도 11살의 어린 아이였는데 비록 학대를 당했지만 아빠가 죽은 걸 발견했음에도 아빠를 지나치고 안으로 들어간 이유는 조각을 걱정해서라고 저는 해석을 했는데 그게 맞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강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한 개만. 네. 투의 이제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복잡해지는 그 강렬한 순간을 관객들과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나누는데요. 사실 그 순간을 바로 목도한 것처럼 몇 번을 저희가 먼저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복수의 감정을 가졌고 그것도 아주 고통스럽게 상대가 미칠 정도로 뱅뱅 돌면서 주변에서 소중한 것들을 다 잘라내면서 괴롭히다 죽여야지 이런 방식의 투의 욕망이 영화 전체의 서사로서 하나의 소플롯이 되게 이렇게 만들었었기 때문에 실제 목도했을 때 놀란 순간은 이미 다 보여줬고 상상하자면 실제로는 아빠의 죽음은 늘 마음속에서 바래왔던 거기 때문에 그 순간 떠났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급하게. 그래서 빨리 쫓아가서 잡아야 돼. 왜냐하면 영화 엔딩에 보면 이제 해피랜드 얘기를 나누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가슴에 칼을 품고 살아. 내일은 오늘보다 편해질 거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일 내가 아빠를 죽일 거거든. 너를 해방시켜줄 거야. 너는 내일 구원의 날이니까 그래도 열심히 잘 살아라는 사실 마지막 인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아는 도영은 그게 이제 이별의 이제 어떤 종류의 유언이라는 걸 알고 더 이상 못 본다는 생각에 급하게 쫓아갔었고 이제 조각의 포스가 이제 우린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고 나에게 더 다가오면 안 돼.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준비되지 않은 그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그 아이의 삶이 이렇게 좀 바뀌게 됐었죠. 조각을 걱정해서라기보다는 놓칠까봐라는 걱정에 뛰어나갔던 것 같아요. 그 김영철 배우는 저는 그 올빼미에서 소현세자 역할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그 올빼미를 보면서 어쩜 저렇게 건실한 젊은 얼굴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연기를 잘하는 거지, 그쵸? 여기서는 건실함이라고는 어린 반푼같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배우가 이제 막 열심히 자기 그 일을 해가는 과정에서 정말 작품을 잘 고른다. 굉장히 그 전혀 다른 작품을 하면서 되게 그 멋진 그 호흡과 연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되게 그 이 영화를 보면 또한 그 민규동 감독한테 고마웠던 게 되게 오랜만에 너무나 좋은 얼굴을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자, 제일 먼저 드셨죠? 네. 네, 영화 인상 깊게 봤고요. 사실 질문할 건 많지만 한 개만 하라고 하셔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은 아무래도 조각과 투의 이제 엔딩씬 장면인데요. 항상 약간 궁금했던 게 이제 투의 이제 심리 서사는 사실 한참 전부터 처음에는 단순히 복수인가 싶게 시작했지만 중간중간 대사라든지 김성철 배우님의 이제 연기나 눈물이 보이는 좀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투의 이제 심리는 이해가 가는데 조각 같은 경우에는 그 전까지는 그냥 어떤 이제 심리인지 잘 모르겠다가 그 장면이 이제 갑자기 끝나고 나서
이제 식구로 받아들인다든지 이제 이런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제 뭔가 이제 소사상에서는 깊은 뭔가 감정의 연결선이 있을 만한 시간 타이밍이나 설명이 없었던 터라 그동안에 이제 조각이 뭐 혜니를 대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어린 도영을 대하는 걸 보면 이제 어린 아이에 대한 그런 측은지심이라든지 연민 같은 거에 이제 연장선상인지 아니면 혜니랑 다르게 이제 마지막에 식구로 받아들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 자체에서 어떤 감정이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조각과 투는 이제 사실 이루어질 수 없는 네 사랑을 다룬 이야기잖아요. 사실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인데 조각이 끝내 발견하는 건 전 자신의 얼굴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마지막에 피에타처럼 자기한테 안겨서 죽어가는 이제 투를 볼 때 얘가 갈구했던 어떤 그 작은 소망 하나, 동화줄 하나가 내가 그렇게 학대당하고 버려졌을 때 내가 잡았던 동화줄. 그러니까 영화에서 밥 먹는 장면이 몇 개 나오잖아요. 채플린의 키드도 밥 먹는 장면을 쓰고 키드도 그 버려진 아이를 구하는 그 한 식구로 맞이하는 유사 가족의 그 모티브의 한 장면이고 유도 먹여주고 재원을 준다로 시작된 관계였었고 그래서 그 가족과 식구의 느낌이 조금 다른데요. 가족까지 못 가고도 하지만 같은 일을 하거나 같은 관계 안에서 있는 거를 식구라고 보자면은 밥 한 번 먹을 때 그렇게 같이 한번 밥을 먹고 싶었고 옛날처럼 투는 결국 밥 먹을 때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때 배신감과 상실감이 정말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소설에서는 저는 혜니를 납치하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런 만한 동기가 잘 느껴지지 않는 어떤 이제 점프의 영역이었는데 저를 납득시킬 그 투의 상실감이라는 게 배신감이 저는 필요했었고 그래서 마지막에 나한테 그런 작은 아무것도 없이 다 잃어버리고 살아온 자기의 삶의 궤적과 비슷하다고 느꼈고 마지막에 해줄 수 있는 게 그 이제 자기의 식구였던 류에게 또 하나의 식구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여기 또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작은 관계를 꿈꿨던 사람이 또 한 명 있어라고 소개하는 방식으로 그 전에 이제 아들내미 할 때 식구긴 해라고 하잖아요. 자기의 욕망을 좀 드러내잖아요. 그거를 조각한테까지 전달하는 이런 구조를 잡았던 것 같아요. 저는 재미없잖아요. 바로바로. 투는 모든 걸 다 기억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순간 자기의 어떤 목표 지점이 되니까. 근데 조각에게 있어서 그 사건은 사실은 사고죠.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올 줄 모르고 얼굴과 자기 자신이 들켜버린 어떤 사고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는 순간 그 투가 있었던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그 모든 걸 다 기억하지 않는 게 전 되게 재밌었어요. 뭐냐면 그 청부업자 살인 청부업자잖아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모든 수많은 사건 하나하나가 보는 순간 다 기억날까? 그럼 못 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분절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나 해결하고 오면 아마 이 영화의 마지막쯤 갔을 때 지하철에서 자기가 그 사람을 죽였던 그 사람 얼굴도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의 조각. 그래서 그 투를 깨닫는 순간 얘가 누군가를 깨닫는 순간 바로 모든 걸 깨닫고 야 그때 내가 저기 놀이공원 가서 이런 거 그런 게 아니라 나지 않는 거죠. 그게 그녀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킬 게 없는 거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킬 게 없는 그런 조각이라는 그 설정과 이야기 흐름들이 그래서 안타깝고 그 밥에다 양 넣기 전에 좀 알았으면 뭐 이런 생각. 예? 사회를 잘 받았습니다. 감독님 섬세한 연출력과 장르 연출사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 제가 한 지금 24회 연차 보고 아시죠? 저 거의 다 집이도 쫓아오고 왔는데 다른 게 아니고 저 잃을 게 없는 그 투하고 잃어도 되는 거하고 지킬 게 생긴 조각하고
관계에서 보통 이럴 게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사는데 여기는 바뀌어가지고 조각이 살고 투가 죽게 되는 원작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근데 감독으로서 그 좀 바꿔가지고 연출을 했으면은 더 재밌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초엽하고 나갈 때 제2편 만들 생각이었는지 소부터. 네. 네, 투가 조각을 죽이고 투가 아주 쪼꼬처럼 씩 웃으면 영화가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 영화 뭐 소설은 아예 서로 모르고 끝나서 그 작가도 계속 얘기하지만 그냥 서로 감정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 게 이제 문학적 소설 전략이었다고 표현하는 거고 영화는 그렇게는 형성이 안 돼서 이제 사과도 했고 미안하다고 사실 그 미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제대로 된 진실은 다 알아내지는 못했죠. 마지막 순간에까지 그 거짓말을 하는 방식으로 걔를 위로해 주려고 했었고 투 입장에서는 저 뭐 그림 일기에도 뭐 많은 그 메시지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내가 저 사람 품에서 죽는 방식밖에는 내 마음을 알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방식밖에 사실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리 드러나면은 누구니? 이렇게 나오면은 내가 살아온 20-30년이 무의미해지고 킬러가 됐어? 너무 싫다. 그래도 안 되고 싸움은 요 정도밖에 안 돼? 이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은 가장 비호감으로 자기를 혐오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관심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의 관심을 얻어내거나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더 광기에 이렇게 그냥 혹독한 킬러라는 걸 드러낼 수밖에 방법밖에 없었는데 뉴가 죽어서 40몇 년을 이제 조각 곁에 귀신처럼 나오는 것처럼 자기가 조각 마음속에 남아서 자기의 진실을 이해해주고 자기 마음을 이해해주는 방식은 그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느끼게 할 정도로 최고의 자기 최고치의 싸움을 하게 하고 그리고 당신이 아름답다고 칭해주고 내가 그 사람한테 죽는 방법밖에는 마음을 알 방법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 엔딩을 결국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저분의 손이 이제 슬슬 떨리고 있어서 저걸 해결하고 가야 될 것 같아. 조각에게 화장을 해준 이유는 조각에 언제 화장해준 거 말씀하시는 거죠? 클럽 갈 때? 네 맞습니다. 아, 클럽 갈 때 해주었는데 네. 여자에게 화장은 좀 특별한 의미가 네. 많은데 네. 감독님만의 그 해석을 좀 의도를 듣고 싶습니다. 해석 가기 전에 일단 그 이영 배우는 화장 안 하고 뭐 그러니까 작품 해본 적이 없으신 거고 많은 배우들이 남자든 여자든 다 조명 때문에 당연히 그 필요한 그 메이크업을 하죠. 근데 이번 영화는 노년 여성 킬러다 이런 컨셉으로 처음에 이제 헤어 메이크업 일종의 PT를 했어요. 분장팀하고 의상팀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 레퍼런스나 이런 이미지를 보고 저렇게까지 내가 할머니야? 실제로 60대가 요즘 할머니가 아니잖아요. 영화 속에서는 개념적인 할머니죠. 그러니까 그 완전 노 메이크업을 하면 이제 관객들이 정말 이입을 못할지도 몰라. 정말 그런 걱정도 있으셨고 그런 경험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 메이크업의 메이크업이 있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너무나 하고 싶은 그 스타일리시한 멋진 메이크업을 하는 공간이 뭐가 있을까? 네. 근데 클럽은 이제 원래는 입밴을 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뭐 스타일을 이렇게 했지만 그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려면 이제 어쨌든 이 화장 풀 메이크업과 이제 힐과 가죽 그 스타일리싱이 필요했고 물론 여기 그 설정이 제 고향인데 하여튼 인천의 석바이 클럽이라고 이제 이렇게 청담동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이 좋진 않아요. 보시면 아시는데 들어가서 그래서 그때 메이크업을 보면 영화 전체적으로 못하던 한이 맺힌 메이크업을 또 해보죠. 그 다음에 이제 빵에까지 파묻히고 이제 최악의 이제
상황까지 가죠. 죽음까지. 그때 이제 흐트러진 메이크업이 저는 더 오히려 그 처절함을 더 잘 드러낼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일상이 아닌 이제 액션의 순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의 이제 배우를 이제 달래주는 위안도 됐고 영화에서는 이제 변주도 되고 이렇게 위장이 처음부터 첫 지하철은 더 할머니처럼 위장을 한 거고 위장이라는 게 이제 이 업자에게는 너무 중요한 수단이니까 그걸 자연스럽게 한번 녹여봤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뒤로 좀 가보겠습니다. 저 뒤에 반팔 입으신 분. 마스크 하신 분? 들고. 어? 그럼 두 분으로 가죠. 아닌가? 마스크 아 하신 다른 분이구나. 이런 방법이 없어. 마스크 하신 분 먼저 그럴 때 보통 흰 모자 쓰신 분, 반팔 입으신 분 이런 식으로 네, 해주세요. 일단 예, 네, 마스크 하신 분. 저는 마지막에 그림 일기에 관한 부분에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원장에는 아예 없는 설정인데 관객한테 어떤 의미를 주기 위해서 넣었는지 글씨들이 잘 안 보이게 흐리고 빠르게 지나가던데 이걸 마지막에 왜 넣은 건지 감독님의 의도가 궁금해요. 네. 그리면 좀 여러 번 볼까? 캐치하려면 여러 번 봐야 될 텐데 놀랍게 캐치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그림을 그리는 사실 약을 빻아줄 때 마음이 약하고 소심해서 뒷모습을 몰래 그리는 아이로 그냥 자기의 유일한 출구죠. 아버지로부터의 고립감을 통과하는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근데 현실에서도 근데 뭔가 기다리거나 자기의 시간을 채울 때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리면 일기와 같이 약간의 자기 단상들이 있었는데 다 죽고 나서 그게 어쨌든 조각손에 들어갔다면 조각은 그걸 다 읽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표현하지 못한 총의 마음을 다 읽었을 것 같고 그런 이제 글의 흔적들이 뭐가 있을까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나리오만 5년을 계속 쓰면서 메모가 그 연출 노트만 한 200장이 넘어요. 시나리오도 훨씬 길게 만들어지지 못하고 썼던 단상 에피소드와 이제 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중에 2의 마음속 풍경을 그린 대사들만 몇 개 아주 일부 모아서 제가 일기를 넣어봤었어요. 그래서 사실 몇 개 이제 영화 속에 던진 질문에 대한 답들이 거기 많이 지금 숨어 있죠. 자세히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그 전체 영화가 조각이 주인공이고 이게 조각을 맞춰가는 퍼즐의 재미가 있고 그런 맥락 속에서 나중에 캡처해서 보면 좀 더 재밌을 거예요. 그런 게 있죠. 예. 보여줘야 한다라고 결심은 했는데 아주 잘 보여주고 싶진 않은 거야. 그러면 너무 가르쳐주는 것 같기도 했고 제가 걱정은 조금 약간 희미하게 한 거는 영화 조각의 영화인데 그래서 조각의 영웅으로 끝나고 싶은데 혹시나 너무 2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갈까봐 그렇죠. 그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도 노래는 제가 안 만들었었고 가사만 1년 내내 썼지만 베를린에서 상영한 버전에는 노래가 없어요. 베를린에서 그걸 큰 화면을 보다 보니까 2가 조각 이름을 한 번도 못 불렀구나 세상에 그러고 떠났구나 라는 게 너무 제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써놓은 가사 중에 이제 이름을 불러본다는 가사를 써서 유령이 돼서 조각을 불러보는 거로 이제 노래를 넣어야겠구나 이런 결심했었어요. 사실 조금씩 그것도 조각을 잡아먹는 걸까봐 지금도 좀 걱정이 있는데 그래서 일기 내용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아까 그 앞에 예, 반팔 입으신 분.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대사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많이 각색된 영화임에도 원작 대사가 잘 살아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이 원작을 보실 때 어떤 기준으로 대사를 셀렉을 하셔서 이렇게 살리려고 하셨는지 과정이 궁금합니다. 네, 보기 드문 게 대사가 정말 드문 소설인 것 같아요. 이 소설은 대사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고 작가님도 만나보고 싶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랬었는데 심리적 풍경이 너무 자세하게 묘사돼 있고 만연체라고 하죠. 그 한 번에 못 읽는 독자들도 많았고 너무 길고 국어사전도 좀 필요하고 순우리말 이런 게 좋은 게 많아가지고 근데 대사는 함축적으로 캐릭터를 보여주는 몇몇 상징적인 대사들이 있었는데
그 대사들은 제가 그 인물한테 다가갈 때 그게 아주 중요한 저한테는 큰 가이드라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대사를 통해서 이해했던 인물의 그 대사는 영화 속에 살려서 그 대사 또 파생된 앞뒤 대사를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제가 시나리오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없는 대사도 만들고 상황이 달라지니까 그 인물이 달라지니까 많이 찾아냈어야 됐고 2 같은 경우는 한 챕터만 존재하고 나머지 전부가 조각과 과거류와 투어디 시점을 안 주는 소설이잖아요. 근데 2가 더 등장을 많이 하는 이야기를 만들다 보니까 2의 대사나 뭐 그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내고 찾아내고 그리고 네 그렇게 가져갔었어야겠죠. 네. 그래서 그 일기에도 그런 게 남았던 거고요. 뭐 죽여도 되니 뭐 이런 대사가 네 그런 대사가 있지만 네 2가 답을 해보자면은 뭐 누가 죽어서 당신의 소망이 됐으니까 내가 죽으면 당신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 자기가 막 결국 자살을 택하는 방식의 이유가 그렇게 일기에 있게 남아있는 건데요. 소설에 없는 소설을 제가 썼다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새로운 대사들을. 저 갑자기 제안이 오셨는데 이제 더 이상 선물이 없대요. 그 필사노트? 그래서 이거를 그냥 선물로 네. 그건 좀 불공평하다고 느끼시는 거죠. 왜냐면 내가 줘야 되는 거잖아. 나도 부담스럽다고. 이건 어때요? 얘만 뽑읍시다. 이게 다들 제일 크다고 생각하시는 거 맞죠? 그럼 얘만 뽑으시고 기름이야 불편해. 그래서 책갈피와 키링은 지금 선물로 드리는 걸로 하고 감독님이 뽑으세요. 네, 저기 손 드셨던 머리 기신 흰색 옷 입으신 분. 들리시나요? 네. 저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요. 화가 그 북토크를 갔었는데 영화 개봉한다는 소식을 듣고 언제 나올까 했는데 이제 생각보다 빨리 뵙게 되어서 너무 좋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을 이제 결말 부분을 못 보고 왔는데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봤어요. 그래서 중간에 봤던 씬 중에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그 2가 조각을 살리러 갈 때 저는 이제 처음에 봤을 때는 왼수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원수를 왜 이렇게 열심히 살리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배우가 연기를 할 때 그 원수를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넘어선 그런 감정이 느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그것도 의도를 하신 것인지 약간 궁금합니다. 네, 2는 그러니까 좀 관습적으로 등장해서 그냥 어떤 복수를 꿈꾸는 혹은 뭐 최고의 총잡이를 꿈꾸는 서부국에서 그 신입 건들거리는 결국은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 같은 사람한테 도전했다가 결국은 총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젊은 신입 킬러가 등장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그냥 부모도 죽었고 그냥 복수하려는 거구나 그런 맥락이 자연스럽게 흐르는데 이름도 2고 뱅뱅 돌면서 사람 미치게 할 때까지 가는 정체성이 이제 이미 캐릭터로 소개가 돼 있으니까 어떻게 가장 창의적이고 고통스럽게 조각을 괴롭히고 죽일까 이런 맥락의 서사가 펼쳐지길 좀 바랬고 자기 전에 죽지 않는 엉뚱하게 죽어버리면 너무 허무하니까 그때 허겁지겁 가는 2가지 맥락이랑 그러니까 그 맥락이랑 영화를 다시 보면 정말 가슴 철렁해서 정말 죽으면 안 된다라는 절박함이나 2개가 동시에 보이게 연기를 주문했어요. 그게 표현이 가능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죽으면 안 되는데 하지만 거기서 이미 모든 걸 알아버리면 영화를 보는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드는 질문이 아니 복수하라고 왜 그렇게 저렇게까지 하지 들었을 때 그래서 조각이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그 답을 하는 거죠. 복수가 너무 이렇게 시덥찮게 끝나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를 살려놓고 쥐처럼 가둬놓고 괴롭히려는 거잖아. 조각은 이런 이성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게 그런 관객의 논리는 받쳐주면서도
나중에 이제 돌아보면은 이미 눈이 붉어져 있죠. 그냥 자기를 알아봤다고 착각한 순간에. 그래서 투에겐 너무 어려운 연기였고 조각은 그냥 정말 아직 모르는 사람으로 계속 투를 오해하면서 가면 되니까 조각한테는 어렵지 않은 연기였고 그런 맥락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다시 한번 보시면은 김성철 배우가 해낸 특히 해내를 던졌을 때도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을 정말 짧게 보여주고 관객들이 거의 잘 눈치 못 채게 했었거든요. 근데 넌 참 벌레같이 하찮은 놈이구나라고 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자기는 내가 이러고 있는 일을 이렇게까지 눈치가 없고 이렇게까지 오해를 깊이 하니까 그 서러움이 계속 올라오는데 보여줄 듯 보여주지 않는 방식의 연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이요. 고르시죠, 감독님. 마지막 질문요? 네. 저 아까부터 저기 저 스트라이프 뭔가 들고 드시는 분, 네. 정말 뭔가가 아니라 폰 아닌가요? 티켓인가? 티켓. 노트. 노트. 정말 잘 봤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도 이제 이혜영 배우님 정말 좋아하고 그 준표 엄마 했을 때부터도 정말 좋아했는데 준표 엄마 미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중년 캐릭터만 이 가진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민규동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누나는 어땠어요? 이혜영 배우. 이혜영 배우요? 네, 지금 중년이랑 막 드라마를 또 찍으셨잖아요. 고현정 배우는 중년은 아니죠. 중년 아닌가? 뭐지? 저보다 어리니까요. 누나 생각이구나. 요것만 딱 따가지고 고현정 배우한테 카톡으로 보내주고 싶다. 중장년 배우인가? 아까도 슬쩍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혜영 배우가 딱 등장하는 그 순간서부터 매료당해서 이 영화가 끝날 때까지 매료당한 채였고 그것은 단순하게 나이를 좀 넘어서는 어떤 배우가 갖고 있는 어떤 그야말로 20세기부터 배우를 해서 그러니까 20세기부터 배우를 했다는 거 한국 영화 정말 가로 열고 그지 깡깽이 같던 시절부터 배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걸 버텨낸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걸 함으로 인해서 내가 배우가 유지된다고 생각하고 하고 그러면서 버텨오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준표 엄마도 하고 또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자기를 그 존재 증명을 하고 그 어떤 그 이제 63세의 이혜영이라는 배우가 내가 지난 뭐 한 40년 그 이상을 배우를 해온 그것의 첫 번째 깃발을 여기 꼽는다가 저는 화가였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그녀의 목소리, 표정, 연기, 아까 일단 끊임없이 얘기한 등 근육 뭐 이런 모든 것이 너무 이렇게 경이로웠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그 이혜영 선배를 봤었고 한국 사람 같지 않았었어요. 뭔가 한국 사람인데 사실 근데 그 DNA가 아버지가 감독님이세요. 비운의 천재 감독님이시고 만추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그런 김태용 아니에요. 아버지가 김태용 아니에요. 원본이 사라진 그 만추의 감독님이세요. 그리고 저는 그걸 모르고 어렸을 때 극장에서 봤었지만 좀 신비로운 분이셨고 사방지라는 영화를 포스터를 보면서 어릴 때 지나가고 엄청 뭐랄까 너무 한국적이지 않은 그런 맥락이 있었고 화엄경에서 잠깐 등장했는 무슨 여신 같았고 제 영화로 저 뭐 이렇게 60이 돼서 만날 거라는 상상을 잘 못했었고 그래서 직접 정말 뵀을 때는 이제 파과가 과연 만들어질 수 있을까를 끝없이 회의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이제 태어날 순간이 왔구나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손도 떨리고 있었고 말도 떨리고 있었고 주름도 있었고 근데 아주 형용한 눈빛은 너무 날카롭고 그리고
본인의 딕션에 대해서 너무 비판을 많이 받아서 컴플렉스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딕션이 너무 좋고 이 영화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뭐 하여튼 어떤 운명적인 조우라는 게 이런 순간이구나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감독님의 말을 듣기 전에 뽑기부터 해야겠죠? 어떻게 뽑죠? M열 17번까지 있습니다. 여기가 A부터 M까지 1번부터 17번까지 5부. 그냥 지르는 거야. A에서 M까지 있고 1에서 17까지 있어.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B에 15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잔인하다. 27? 2에 7번 있으신가요? 네, 축하드립니다. 2에 7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게 왜 또 그렇지? 그러게. 지금 뭔가 뭐가 의식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그 오늘 터가를 함께 봐주신 관객분들께 네, 적은 자석수로 막 고전 중인데 그래도 어느 때보다 제가 만든 어떤 영화보다도 환호해 주시고 깊게 이해해 주시고 이 낯설고 새로운 영화가 아주 태어나기까지 오랜 여정이 있었는데 태어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서 이 영화를 본 순간이 좀 오래 길게 남고 의미가 있었었고 또 나중에 보면 그래서 영화관에 찾아와서 어떤 영화를 보고 체험하는 그런 나의 문화적 그런 순간순간들이 계속 또 다른 영화들로 이어지고 그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터가팀이 뭐 이렇게 거대한 야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죠? 톰 크루즈가 오기 전까지 어떻게 한번 버텨보자. 뭐 이길 생각하지 않습니다. 둘이 나이가 같아. 네. 62년생. 네. 뭐 이를테면 미션 임파서블을 이길 수 있게 그런 생각 애초에 안 합니다. 상실된 채로 살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하진 않지만 적어도 그가 다가오기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열흘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화가를 더 보실 수 있게 주위에 많이 얘기해 주시고 뭐 그런 거 아시잖아요. SNS에 막 특히 오늘 선물 받은 사람들은 좀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화가를 함께 해주시고 오늘 관객과의 대화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